네, 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5시 35분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 5분 늘었다고요? 자, 테마 37번이고요. 반환치문 이행 보장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묻어놓는 제도가 먼저 나옵니다. 묻어놓읍시다. 예치시켜 놓읍시다. 이런 거죠. 자, 거기 제도를 보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제일 위에 첫 번째 박스.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뭘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까? 계약금,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금, 아니면 잔금까지도 묻어놓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치제도입니다. 이때는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을까요? 누구 이름으로? 그걸 예치명의자라고 하는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묻어놓읍시다 이런 뜻이죠.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개공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한 6명 이렇게 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제 6군데인데, 자, 암기하실 때 은공신, 그 다음에 보채전. 예치명의자에 개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행 들어가고요. 공제사업자 들어갑니다. 공제사업자를 협회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예요. 두 번째 박스에 3번이죠. 별표하시고. 신탁업자예요. 그 다음에 뭐요? 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채신관서. 그 다음에 이행대행 전문회사 해서 3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6명이 나와요. 은공신, 보채전. 개업공인회사까지 치면 총 7명. 이 사람이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예치명의자는 특별히 소공 같은 건 될 수가 없어요. 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명을 뺀 그 밖에 제3자. 제3자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3자. 옆에 써져 있죠. 당구장 표시에. 3번 별표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3번이 별표 핵심이요. 이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예치기관에 묻어놓읍시다. 그죠? 예치기관은 두 번째 박스에 4번에 있는 건데 중요하진 않고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등등등등등. 예치 업무를 보는 데는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읍시다. 금고. 이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놓읍시다. 예치명의자가 7명이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둘째 줄 끝에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그죠? 자본시장 요새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게끔 당사자한테 어떻게 해요? 권고할 수 있다. 권고니까 당사자가 안 들어먹으면 그만해요.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죠? 할 수 있다. 의무 아니라는 거죠? 권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오케이 해야 이용하는 제도. 그래서 성격상 이 제도는 꼭 이용하게끔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도 아니다. 이게 특징이죠. 자, 요거 이제 예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중요한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된다면, 자, 두 번째 포인트. 예치명의자가 된다면 그때 의무 생기죠, 의무?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박스입니다. 의무 보면 첫 번째, 일단은 별도의 계좌를 터야 되고요. 그 돈은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박스죠? 1번. 그 다음에 3번.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데 임의로 인출할까봐 뭐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증 설정하도록 돼 있다. 그죠? 보증 설정을 한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인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은 금액이죠. 금액. 얼마만큼 설정해야 됩니까? 보증 설정 금액은 묻어놓은 돈만큼이죠. 예치 금액만큼. 여기가 핵심. 예치한 금액만큼 되니까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요.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X.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의무기 때문에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안 지키면 제재를 받겠죠? 그 제재가 뭐냐? 4번에 나와 있죠?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업무정지입니다. 거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이용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는 장치를 또 만들어 놨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전 수령제도.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요? 누가 돈을 빼가는 거죠? 매도인. 또 누가요? 임대인.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도인, 임대인이 미리 수령하려면 미리 빼가놓고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드시라. 그러니까 매도인과 임대인이 돈을 미리 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 이 사람 뭐가 필요해요?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보증서. 이때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인가요? 그러면 발행기관은 두 군데인데 금보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중요하죠 이거? 신탁업자 안 들어가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박스 보는 거예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누구에게? 보증서를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예치기관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고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줘서 미리 돈을 빼가게 한다. 예치 명의자. 요 끝에 있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 부분입니다. 두 군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줍니다. 특히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치 명의자. 그래야 미리 빼갈 수 있어요. 자, 금지행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지행위가 총 7가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금지행위가 왼쪽에 있는 게 3학년 3반짜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1학년 1반짜리예요. 그래서 3학년 3반에 들어가는 게 증, 직, 상, 투 요거고 1학년 1반 쪽이 뭐냐면 수, 협, 판매 형사처벌에서 3학년 3반이냐 1학년 1반이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금지행위를 같이 보면 첫 번째 요 증자에서는요 금지 증서를 양도 금지 증서 얘기하죠. 중개하거나 뭐 했을 때 걸려요? 매매어. 그럼 핵심 뭐냐? 양도 금지 증서 뭐가 있게요? 통장과 딱지. 청약 통장과 딱지. 그죠? 그것이 양도 금지 증서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 계약서는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고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박스 가면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특히 2번과 4번. 2번 보시면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해요. 거래해요. 그러면 직접 거래 들어간다. 본인인 의뢰인과 계약을 해도 직접 거래죠. 본인과 해도. 근데 그게 아니고 대리인과 해도 뭐요? 직접 거래다. 2번. 근데 4번을 먼저 봐요. 일방 대리라고 써져 있죠. 한쪽의 임무를 받아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한다. 즉 개공이 대리인이 된 거예요. 대리인이. 개공 자체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해요. 그건 직접 거래라고 안 하죠. 이건. 대리인이 돼갖고 하니까 이건 직접 거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일방 대리.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고 2번과 4번을 나왔을 때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중간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거래를 했다. 거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꼈죠? 그러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 거. 밑에 거 이거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투기 조장행위 대표적인 사례가 1번이 1번 미등기 전매 알선. 전매 차익이 안 생겨도 요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권리,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소개시킨 거예요.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 못 팔게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걸 소개시키면 안 되죠. 네, 그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게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요 요게 내용이 좀 많죠. 요 숫자를 초과 보수 또는 초과 뭐라 그래요? 실비 그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좀 내용이 많은데 1번은 중개활동에 대한 그 보수에 대해서만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중개활동 아닌 것들 나와 있죠 지금. 분양 대행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분양 대행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금쟁이가 아니다. 1번이잖아요. 지금 안 나온 게 뭐냐? 권리금 등 수수 알선료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얘기하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보수로 챙겼다. 용역 수수료로. 그래도 금쟁이가 안 된다. 요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중요한데 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초과해서 받아야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받았다. 초과해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줘도 걸리는 거야.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혹시 나중에 뭐요? 부도나서 현실적으로 못 챙겼어도 걸리는 거예요. 부도나도 걸린다고. 3번 중요하죠, 3번?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4번처럼 초과한 금품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받기로 했다. 거기서 그치고 현실적으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금쟁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금쟁이가 돼요? 받아야. 그래서 4번 간발의 차이로 금쟁이가 안 되는 거. 여기서도 보면 4번 내용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 내용이 이제 지금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나 4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5번은 순가 중개 계약은 많이 받아도 많이 챙겨도 인정해줄게. 그게 순가예요. 그 약속만 했다는 거 갖고 금쟁이가 되진 않아요.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많이 챙겨도 나 인정해줄게. 약속해준 거잖아요. 그것만 갖고 금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받으면 뭐가 돼요? 금쟁이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두 개는 요게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형이요.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옛날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그게. 자, 요 임야를 사기만 하면 내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1억 뭐 이득을 남기게 만들어 줄 테니까 믿고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지고 팔아줄게. 그래서 이득을 많이 남기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사게 만들었어요. 금쟁이일까요? 금쟁이 들어갑니까? 어때요? 이거 사기면 사시라. 사기만 하면 내가 비싸게 팔아서 전매 차익을 뭐 1억을 남기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사게 만드는 거예요. 금쟁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살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잖아, 우리 솔직히. 근데 막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우리 큰 놈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야, 진짜 멋있다. 넥타이 메고, 중학생인데 넥타이 메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 진짜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자, 그래서 판단을 계속 이거 내가 책임지고 팔아줄게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런가 싶다고요. 그래서 돈을 넣게 된다고. 자, 그겁니다. 판단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게 잘 나와요. 이게. 그냥 매매업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중개대상물을 5개 있죠? 매매했다고 금쟁이가 하네요. 매매업.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걸린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데 상가에 대해서 임대업을 합니다. 금지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금지행위 아니죠. 임대업은 아니에요. 매매업이 금지행위죠? 자, 됐어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임대업은,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막 뻗쳐나갑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거 금지행위 아니라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상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냐고. 금지행위는 아니라며, 지금.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법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할 수가 없다. 그냥 동그라미로 해버릴게요.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할 수가 왜 못하는 거예요? 금쟁이 아닌데 왜 못해 여기는? 14조 때문에. 14조에서 임대업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주택이나 임대업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 14조 때문에 못한 거예요? 14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시험 볼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응?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금쟁입니까? 그러면 금쟁이 아니지. 그죠? 그렇다고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교육 남았습니다. 교육은 그 박스를 보면서 그대로 한번 보면서 별표 같은 거 해볼게요. 교육의 종류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교육의 종류 네 가지. 제일 밑에 무슨 교육도 있어요? 사고 예방 교육도 있다. 자, 위에 세 가지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비교해 봅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실시 권한이 있냐 그랬을 때 실무교육이나 중간에 있는 연수교육은 다 시도지사지만 자, 특징이 있는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직무교육의 실시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면 앞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를 얘기하면서 등록관청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그러니까 2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 X죠? 그러니까 직무교육 가지고 틀리게 안 내요. 여기 앞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서 등록관청을 집어넣으면 틀리다. 제일 윗칸은. 두 번째, 대상자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실무교육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무실을 오픈할 사람, 그 다음에 또요 소공으로 취직할 사람이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근데 이제 법인이라면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돼? 임원, 사원, 전원이. 그죠? 분사무소라면 기본적으로 책임자. 근데 자, 그러면 이거.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 대상자입니까?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 대상자가 맞다. 그런데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것만 내더라? 책임자 것만 낸다. 거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 최근 1년 이내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수교육을 주목하셔야 돼.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데 받으라고 통지한다고 그랬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옆에다 써주세요. 공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거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개별 통지만 인정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누가 통지해 줄까요? 시도지사가 통지죠. 자, 가운데가 중요하고 연수교육이.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실무교육 내용 뭐죠? 실무교육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법률 지시. 그 다음에 연수교육 내용은 뭐가 교육 내용이죠? 그거? 변경사항. 그거 두 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에서는. 시간은 다시 한번. 자, 실무교육 시간은 28, 32.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 16.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 그죠? 교육 시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실무교육이나 끝에 보조원 될 때 받는 직무교육은 관두고 나서 때려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차릴 때는 뭐 면제죠. 면제죠. 그거까지. 최근에 어떤 제가 아시는 그 중개업 하신 분이 저번 주 일요일인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만 있어보자. 그렇죠. 만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제가 보기만 하면 질문할 게 생긴다는 거야. 잘 가세요 했는데 또 쫓아와서 질문해가지고 질문 들어보니까 이거더라고. 연수교육 안 받아서 과태료가 나왔어. 근데 그분이 연수교육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라왔거든. 언제까지 받으라고. 그런데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으니까 이거 일하는 사람만 받는 게 연수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폐업을 했으니까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까먹었어 이제.
그런데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차리게 된 거야. 다른 데다가. 그래서 차려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부한 것처럼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 다시 차렸지.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과태료 50만 원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좀 애매하죠? 중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중간에 쭉 일하고 있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사람 뭐예요? 연수교육 안 받은 죄로 50만 원 과태료야. 500과지만 실제는 400만 원, 200만 원 때리겠어요? 50만 원 때려요, 50만 원. 그 몇 번 위반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50만 원이야. 그것도 이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40으로 해줘. 요새 한 20% 깎아주는 게 유행이죠. 과태료. 그러니까 40만 원 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날아온 거야. 좀 중간에 지금 폐업을 해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어. 그래서 관청에 가서 좀 저도 잘 모르겠다 그건 조금 이상하다.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청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애매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싸게 그냥 40만 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지침 나옵니다. 지침은 실무교육이든 연수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세 가지 교육이 있죠. 요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국장. 꼭 기억하시고 지침은. 그 다음에 사고 예방교육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고가 요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교육인데 모든 관청이 모든 종사자를 대상자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상자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교육이에요. 이게 사고 예방교육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일하다가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통제하게 돼 있죠. 예, 며칠 전까지 통제해라? 열흘 전. 그래서 열 예방을 기억하셔야 돼. 열흘 전까지 예방교육 실시한다고 통지하도록 돼 있죠. 이때는 통지만 합니까? 통지도 하고 또는 뭐요? 공고. 공고 띄우면 잘 모를 텐데 모르거나 말거나 그죠? 할 수 없지 뭐 안 받으면 그죠? 그래서 통지 또는 뭐요? 공고. 공고도 인정됩니다. 여기는 아까 연수교육은 뭐만 됐어요? 개별 통지. 근데 예방교육은 요거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거기 지금 3번.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무슨 교육만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방교육만. 왜 그러냐면 예방교육 받는 사람은 돈 안 내고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강료가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돈 내고 받거든. 그러면 그 교육비 받은 거에서 수강료가 아니라 강사료가 나가요. 그러니까 따로 교육비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교육만? 사고 예방 교육만 교육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자, 테마 40번입니다. 중개보수. 40번에 보면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보시면 2번에 있는 보수 지급시기 꼭 알아두셔야 돼.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언제 했죠? 언제?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박스의 4번.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다. 개공 때문에. 그러면 보수청구권 어떻게 돼요? 소멸.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의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지됐다면 소멸하지 않고. 두 가지가 다 있죠. 예. 자, 그래도 역시 두 번째 박스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게 중개상물이 주택일 때 하고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게 틀리죠? 네. 주택일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법정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받습니다. 이런 뜻이고 주택 외 물건은요. 국토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합의해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 물건은 중요한 특징이 시도 조례표가 있나요? 시도 조례표가 없습니다. 여기는 외 물건은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국토부령에 가면 원래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어떻게 받죠? 따로 받죠? 네. 각각 받는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도가 나오죠 지금. 매매 교환일 때가 0.9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일 때는 0.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0.8과 0.9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험은 요거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위주로 출제합니다. 여기 위주로 이렇게 0.9하고 0.8이 바뀌면 안 돼요. 매매 쪽이 좀 세요. 한도란 말이 오면 반드시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일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여기는 시도 조립해 가면 여기 또 상한선이 0.6, 0.5, 0.4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옵니다. 한도 금액도 또 나오고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가시면 이번에 주택 외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국토부령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오른쪽 박스입니다. 국토부령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나머지 물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매매나 교환일 때는 0.5까지 받고 임대차 등일 때는 0.4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매매 교환은 0.5, 0.4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이렇게 나머지일 때는 뭐예요?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뭐냐 관계없이 전부 다 0.9. 사실은 왼쪽보다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나머지 물건이 나머지 뭐예요?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임모, 하여간 주택 빼고 요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싹 요쪽이 들어가. 그럼 여기는 임대차라도 뭐예요? 0.9. 상가 임대차도 0.9. 토지 임대차도 0.9. 그 다음에 다 0.9예요. 응? 네, 그래서 0.8이 없죠, 여기는. 이쪽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별표. 0.5하고 0.4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조립표 없죠? 네, 그리고 합의 이렇게 되죠. 요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별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밑에 1번. 주거용 오피스텔을 되려면 전용 면적이 85 이하,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입식 부엌, 그 다음에 목욕시설. 4가지를 몽땅 갖춰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밑에 2번, 3번, 4번은 요쪽 얘기입니다. 여기 2번, 3번, 4번은 만약에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다르다 그러면 어느 조례 따라갈까요?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사무실 따라갑니다. 2번. 3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 초과 약정이라 그러면 무효죠? 다 무효입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여기 3번. 그 다음에 만약에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용서받습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요.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밑에 실비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요? 매도인, 임대인 같은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낼 수 있고요? 취득 의뢰인,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바뀌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권양이 반쯤, 반환채무 이행 보장 반쯤 뭐였다고? 취했다. 권양이 반쯤 취했습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암기하셔야 되고. 자, 제일 마지막 줄. 중개보수나 실비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중개보수나 실비 받았을 때 영수증은 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작성, 교부할 의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되죠. 매수인청 대리인이 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주던가요? 네. 지난주에 써준다고 그랬죠. 중개보수는 영수증 써주는 게 없다. 이렇게. 테마 41번요. 보수 계산. 과 관련해서는 자, 두 번째 박스에 보시게 되면 2번 분양권 소개시켰을 때요. 2번 분양권 소개시켰을 때는 거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분양권 실제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 분양받은 사람이 낸 돈, 분양회사에 낸 돈 플러스 뭐예요? 프리미엄. 그걸 합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겠다. 그것이 이제 분양권 소개시켰을 때 복비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에요. 3번 잘 나오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그죠? 동일한 당사자 간에, 그죠? 제 그 대학교
고등학교 동기고 대학교 동기 중에 이름이 변호사 하는 놈인데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냐면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방에 놀러 갔어. 놀러 갔더니 이제 저를 또 대접을 해준다고 꿀차를 타줘. 그래서 꿀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데 하면서 꿀에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커피포트 해가지고 꿀차를 막 타주더라고. 예, 그래서 타주는데 거기다가 꿀을 딱 부어 잔에다가 그래가지고 물을 딱 부어 해가지고 와 귀져. 그래가지고 입에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빨고 또 이쪽 막 귀져. 그래도 한번 입에 들여다가 맛이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주는데 안 마실 수가 있나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아주 그래서 잘 마셨다는. 자, 동일한 중개장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 한 건만 받는다는 거죠. 지문 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그러면 교환은 무조건 뭐예요? 큰 금액 따라갑니다. 자, 임대차에서는 2번 보셔야 돼요. 2번 거 3번 두 개 보시면 돼. 자, 주택이든 주택 외 중개상물이든 간에 임대차 중 보증금 위에 월세가 있을 때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면? 미만이면.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일 때는 좀 다르게 하죠.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뭘 곱하죠? 다시 70을 곱해서 원래 보증금하고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될 게 자 요거 있습니다. 보수 부분이 있어요. 보수. 복비. 주택에 대한 보수를 계산할 때하고 상가에 대한 보수를 계산할 때 보수 계산에서는 전부 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환산합니다. 상가도 보수 계산할 때는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지요. 다만 그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70만 원 하는 경우도 있죠. 70만 원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일 때 그래요? 보수. 이때는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래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주임법이 있죠.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절대 여기서는 월세 곱하기 100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한다고. 응? 충격을 안 받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안 해요. 요거 상가니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상임법에서 예를 들어서 소액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 여기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안 해요. 상임법에서는 합니다. 여기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가만히 보면 요거 소액이다 뭐 이거 따질 때 있잖아요. 소액. 거기서 주택은 월세 곱하기 100을 안 한다고요. 응? 그래서 저기 타워팰리스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들어갑니까? 봐,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자, 요 타워팰리스에서 주택이야. 그 위에 타워팰리스에서 보증금 그 위에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1억 해줄게요. 1억에 맞춰서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이런 데 살고 싶어요. 1억에 월세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적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소액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왜요? 월세가 있어도 곱하기 100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적권이 있어서 이게 1억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면적권이 서울 지역에서 뭐 6천
1억 1천만 원 이하에서 얼마까지 보장해주냐면 정확히 모르겠네. 3천? 모르겠네.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있죠. 주택. 네. 얼마까지? 3,700? 3,700인가? 보장받아야 이 사람은 있다고 최우선 변제권이. 그죠? 곱하기 100은 안 한다고. 근데 상가는 해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월세가 그런데 1,000에 좀 너무 적다. 2,000에 100만 원이라고 해봐. 2,000에 100이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냐고. 보증금 2,000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상가인데 곱하기 100 한다고 써져 있잖아. 안 믿겨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지금? 1억 2천이야. 서울 지역에서 1억 2천은 소액이 아니야. 그 소액 그 상가 임차인 보면 서울 지역에서 6,500 이하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거 여기서 끊어야 돼. 소액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택은요 월세가 있어도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상가는요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보통 요 정도 오면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늦게 끝난 건 다 여러분 탓이요 지금. 보통 요 정도 되면 이거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질문 이거 몇 번 받았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건 웬 거냐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복비 계산할 때는 주택이냐 상가냐 관계없이 곱하기 100을 하죠 지금. 70은 놔두고라도. 복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한다고 지금.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뭐 칠판 아낄 게 뭐야. 요거 뭐야 이렇게. 복비 계산할 때는 무조건 곱하기 100이요. 월세가 나오면 그냥 곱하기 100이야 그냥. 물론 70 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 소액 따지고 그럴 때 주임법은 곱하기 100을 안 한다고. 상가는요 한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 요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걸 보라면 복합 건축물이에요. 응? 그렇죠? 복합 건축물은 40분에 끝날 것 같아요. 40분에. 복합 건축물 어떻게 되냐면 복합 건축물은 자 5분 시간 주시는 거요. 복합 건축물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 따라가고요. 법정 한도가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0.9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주택 기준에서 반드시 얘기해요. 가만히 보시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면 이런 표현 이상. 요 주택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이쪽 노란 거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따라가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미만이라고 표현. 이쪽이 2분의 1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글귀는 전부 다 뭘 기준에서 쓰고 있어요? 주택 기준에서 쓰고 있고 2번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 복합 건축물 제일 중요한 거 실제 계산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마 42번. 내용 중에서 자격 취소는 놔두고요. 사유, 자격 정지 사유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 자격 정지 사유 어떻게 됩니까?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해 줄 건데 날인을 안 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 정지는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소공이 그랬다는 거죠. 소공이 어떻게 했대요? 이중소속했다. 소공이 어떻게 했다고 거자가? 두 번째 박스 별표하시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거자가 무슨 뜻? 거짓 기재. 또 하나 무슨 뜻? 이중계약서 작성. 예? 자격 정지입니다. 금자는요? 금쟁이 일구까지 저질렀다. 그죠? 확자는요?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 잘못했다. 직사각형에서 위에 거예요. 지금 소공. 네, 확인 설명 잘못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인자는요?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 위반했다. 그죠? 자격정지. 요건 뭐요?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어디다가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또 아니면 또 뭐요? 거래계약서에다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요즘에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자,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게 여기 6가지 이렇게 쓴 건데 대표적으로 조심할 것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이거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요것은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 확자가 무슨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잘못 설명한 것만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예. 잘못 설명했다 그랬을 때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고 확인 설명서에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건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 날인 안 한 것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되지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날인 안 한 거 하고 뭐 하고 잘못 설명한 거 하고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소공이 날인 안 했다. 날인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 날인을 안 했다. 요것은 역시 뭐요?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격정지 사유를 설치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와 관련해서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두 종류죠. 앞에 3개가 6개월, 뒤에 3개가 3개월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자격증 사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세 번째 박스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취소가 있든 정지가 있든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 자격 취소든 정지든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하고 사무소 수대리 관할 시 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만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어요? 자, 자격증을 주었던 시 도지사만 취소, 정지 권한이 있고 사무소 수대리 관할 시 도지사는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럼 사무소 수대리 관할 시 도지사가 하는 건 뭐예요? 자격 취소나 정지 빼고 나머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행하는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 자격 취소나 정지하는 데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서 이 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에게 이렇게 통보. 통보는 사에서 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자격 취소를 당했다면 자격 취소한 사람은 자격증을 반납하죠? 누구한테 반납?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한테 반납. 요거 기본 구조를 아셔야 돼. 다시 한번.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 사. 세 번째, 누가 누구한테 통보하고? 그래서 사자. 그렇죠? 특히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자격증을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고? 자. 이게 네 번째. 자격 정지는 반납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박스에 보시면 박스에서요. 두 번째, 권한과 관련해서 취소든 정지든 누구만 할 수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있는 거 요거 보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에는 막 나오는데 자격 정지는 안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뭐죠? 보, 청, 반. 이렇게 되죠. 자격 취소에는 나오는데 정지는 안 나오는 거. 자격 취소해놓고 보고, 통보 하는 게 있죠.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 도지사한테 통보. 전부 다 며칠 내? 5일 이내. 자, 자격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정지는 그런 거 없고. 자격 취소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하게 돼 있다. 반납.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반납.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 청, 반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거기 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보면 보, 청, 반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옵니다. 보, 청, 반이 자격 취소는 있고 정지는 없다. 이런 거고요. 됐죠? 보, 청, 반 요거 차 있죠?
근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뭐냐? 자격 취소하고 정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자격 취소다 그랬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한테 하고 자격 정지는 자정해요. 자정에 요것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하죠? 이건 소공한테 하는 게 자격 정지죠. 그런데 자격 취소와 정지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자격 정지는 요것은 오징어 몸통이 있다. 그게 뭐예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를 이렇게 직접 못하니까 시도지사한테 이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통보. 오징어 몸통이 있는 건 뭐예요? 자격 정지만 있다. 자격 취소는 오징어 몸통이 없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등록관청에 통지 의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가만히 보면 자격 취소는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자격 취소에 알게 됐을 때 없죠? 자격 취소는 오징어 몸통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자격 정지는요. 지체 없이 뭐 해라? 통보.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이 소공한테 못해요. 그래서 통보하게 돼 있어요. 못하니까 통보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밑에 주의할 지문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 있단 말이야.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에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그러면 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사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번 지문이. 옛날 기출문제는 바꿔서 나왔어요. 앞뒤를. 자사 그랬었어요. 그러면 틀려요. 2번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자격정지에다 밑줄 그어 두셔야 돼. 자격정지 사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자격정지만 오징어 몸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거 오징어 몸통. 지체 없이 통보죠.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한다. 자격 취소가 뭐가 있어요? 보청반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 테마 42번까지 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 있죠? 네,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수업이 1시에 1시 정도 끝날 거예요. 끝나면 거기서부터 한 4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오전 수업이 아마 1시 전에, 한 12시 한 40분, 50분 끝나면 한 쉬었다가 한 1시 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하고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면 이제 다 끝납니다. 나머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